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16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오늘이 세월호 참사 발생 2달째입니다만 아직 고쳐진 것은 하나도 없고 무려 12명이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어제 자신의 위안부 발언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사과는 타이밍과 진정성이 요체입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사과는 무슨 사과, 해당 언론사에 법적 대응하겠다며 기세 등등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면서 국회는 왜 인사청문회를 여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6월 16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들은 우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막말을 했던 전광훈 목사, 이번에는 또 문창극 총리 후보자 옹호하는 발언했다는 거예요. 8대 망언, 이른바 전광훈 8대 망언 아시겠지만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미구조자 가족들이 국정조사의 기관 보고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촉구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민간 잠수사들 2달간 임금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송전탑 설치 반대 투쟁, 얼마 전에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졌는데 밀양 주민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기자회견했고요. 현재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세월호 선원 선장들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체포된 측근들 재판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그리고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이 손석희 JTBC 사장을 빨갱이라고 불렀다는 것, 좀 약간 지난 얘기이긴 합니다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생활 관련 소식들 좀 묶어볼 거고요. 경제 점검 코너 있습니다. 인터뷰 시간에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구원파라고들 흔히 그러죠. 조계웅 전 대변인 연결해서 유병언 씨 관련 등등 세월호, 어제 이 사람들이 포럼도 열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 좀 속속히 물어보겠습니다. 코너 개편이라기보다는 조금 다양화하고 싶어서요. 너무 단조로운 게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께 청취자 전화 연결하는 것 여쭤보고 했는데 한번 해보자. 그렇지만 이전에도 한번 시도한 적은 있는데 매끄럽게 잘 되리라고는 좀 난색을 표하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지 않을 방안, 그다음에 전화 확보 방안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당장 시작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취자 전화 연결 이런 것도 좋지만 이번 주에 놓치면 아까울 공연이나 전시, 행사 이런 것들 주 중에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날을 잡아서 알려드리면 좋을 겁니다. 미리 계획도 세우시고 해야 되니까. 영화 같은 것은 또 목요일 날 되게 바뀌어서 걸리고 그래서 한다면 수요일쯤, 물론 이것도 청취자 전화와 함께 할 생각입니다만 그런 견해들 주셨습니다. 감사히 접수했고요. 꼼꼼히 살펴서 최대한 기획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팟빵.com이라는 거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못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일 이강윤의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곳에 거의 들어와 보지 못했었습니다. 꼭 필요한 건 그렇게 다른 경로로 듣곤 했는데 이렇게 거대한 여론의장 게시판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지금 실시간 청취자 수를 지금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조그만 아이패드 하나밖에 없는데요. 다른 무슨 좀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들어가면 그런 게 체크가 되는지 도대체 몇 분이 듣고 계시고 우리가 몇몇 분들과 소통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해왔습니다. 계속. 근데 혹시 그런 걸 아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이따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이 쓰시는 닉네임, 그게 방송 중에도 이렇게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막 시작할 때는 일테면 미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걸로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러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계속 쓰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알겠는데, 순간적으로 아마 이렇게 시의에 적절하게 바꾸시느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치 넘치긴 하는데, 그게 바뀌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누구 아시면 살짝 올려주시면 제가 그냥 보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길경식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 네. 친박 핵심 실세자 직영부 장관도 했었고 원내대표도 하고 아무튼 이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 뉴스의 인물인데 경제부총리 내정되자마자 일성이 부동산 문제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격이다. 그러니까 네. LTV, DTI 이거 손 대겠다는 얘기죠? 예. 일단 사실 그동안 이 LTV나 DTI 완화에 관해서 논란이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경제팀에 어떻게 보면 수장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장 그 자체예요. 수장이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네. 경제 문제는 오로지 이 사람하고 네. 대통령밖에 없는데 대통령의 예. 경제과외교사 오래 해왔으니까 경제는 네. 오로지 최경환 부총리 혼자 한다고 하시면 되죠. 예.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LTV나 DTI를 완화한다라는 건 결국엔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 부양해보겠다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과연 그러면 정말 이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가능하다고 하면 네. 이렇게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게 정말로 한국 경제나 일반 국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먼저는 이게 정말 가능한가라고 살펴보면 DTI나 LTV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빚을 더 내줄 테니까 집을 사라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어요. 예. 그래서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우스푸어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많아져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확산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빚을 더 내준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더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자체에 일단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빚을 더 내준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집을 더 산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가 금융기관에
총 예금을 한 금액이 한 1,000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990 몇 조 원이고 네. 총 대출한 금액은 이미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금하고 대출이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금리가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게가 매년 금융기관의 이자로 30조 원씩을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가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몇십 조씩 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30조 원이라는 돈을 가게에서 금융기관의 이자로 매년 지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내수 침체 문제, 자영업자 문제, 이런 그 경제 안에 있는 소비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로 인해서 발생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돈이고 큰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갚느라고 다른 데 어디 쓸 돈이 없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돈이 내수는 있는 계속 사람이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지금 왜곡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를 턱이 없을 텐데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가요. 네. 그런데도 요구하겠다는 것은 일단 부동산 집값 좀 띄워보겠다 이건가요? 그렇게 해서 뭘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겪어보질 못했습니다.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이제 계속 저성장 기조로 접어드는구나라는 디플레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고, 네. 이전엔 항상 인플레였습니다. 그래서 땅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은 사두면 언젠가 오르는 거고, 경기가 좋은 부동산이 좋았기 때문에 반대로 부동산이 좋으면 경기가 좋다라는 그 어렴풋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면 예전처럼 고속도로 짓고 뭐 공단 만들고 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착각 혹은 좀 헛된 어떤 소망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대부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서 정책적인 효과를 본 나라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역사적으로 보든 아니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든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결국 그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실익에 비해서 그 외적인 부작용이나 비용이 너무 크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의원 하면은 대표적인 성장론자죠. 파이 키워서 분배도 함께 나누고 복지도 뭐 하자. 이제 이한구 대표와 함께. 그래서 네. 김종인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됐던 김종인 씨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궤를 달리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2기 박근혜 내각의 경제 사령탑이 됐어요. 예. 그리고 알려져 있다시피 저 기자할 때 이분 좀 아는데요. 네. 아주 불도저입니다. 추진력 강하고 본인이 네. 선 굵은 보스라고 생각하고요. 팍팍 밀어붙이거든요. 그리고 예. 자신이 저기 출신이에요. 행정고시. 네. 재경직 봐가지고 경제기획원회인가 거기 좀 몇 년 있어서 뭐 대단한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뭐 네, 엘리트인지 네. 아닌지는 우리가 따질 것까지는 없고. 네. 아무튼 이제 본래 스타일이 강한 사람인데 자기에게 권한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네. 분명히 뭐 하긴 할 거예요. 예. 지금 오늘 길이사 말씀 들으니까 좀 우려가 되는데. 네. 그나저나 아까 그 30조 원 말입니다. 가게에서 지금 은행에 빚 갚느라고 도저히 뭐 다른 데는 쓰지도 못하는. 그걸 다시 소비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그 30조 원을 다시 소비를 돌리려면 네. 결국엔 지금 부동산 밑에 깔려있는 그 자본들이 다시 생산 경제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 거품 붕괴라는 겁니다. 음흠. 그리고 그 시작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시장에 계속해서 정부에서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라는 걸 시장에 정확히 전달을 해야지만 시장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구나,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자원들이 생산 경제로 옮겨오게 되고 물론 그 이동 가운데에 손해를 보시는 분이 피해를 보시는 분이 물론 생겨납니다. 왜 이게 암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고통. 네. 그 질병이 생기면 치료하는데 고통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왜곡된 경제 구조가 바뀌는데 분명히 피해가 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 저성장, 저침체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 그 악순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그렇죠. 없다. 예. 그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가 이거 모를까요? 아무래도 그 정부 입장에서는 예. 자기네 정권에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아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해결돼야 된다라는 건 이제 거의 모두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예. 하지만 내가 그 재경부 장관으로 있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고 한때만은 제발 그런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 하듯이 다음 정권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내 임기 중에는 생색을 좀 일단 내야겠다.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골마 터질 망정. 그렇죠. 이거야말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네요. 네. 예, 우리 기리사를 저기 어디로 좀 힘센 자리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자, 간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유, 무슨 말씀. 우리 출산율 낮다는 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예. 아닌데, 뭐 이 얘기 또 나왔어요. 뭐 최하위권이네요, 역시. 몇 년째 예. 지금 이러는데. 요 얘기 좀 잠깐 해보죠. 일단 오늘 뭐 미국 중앙정보국 많이들 아시는 CIA에서 월드 팩트북이라는 걸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한국 그 출산에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국의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1.25명밖에 안 돼서 전체 224개국을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219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그 여성이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출생 아의 숫자를 의미하는데, 뭐 OECD에서는 우리나라가 단연 최하위로 나타났고, 일본이 이제 1.4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수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이 아이 낳기를 계속 네. 꺼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뭐 몇 년째 해온 거라 뉴스라고 할 수는 없고, 미국 네. 중앙정보부가 별별 조사를 다 하는군요.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그나저나, 네. 이게 예. 국가 경제, 나라 경제 측면에서 어떤 문제, 심각한 걸 주는지, 뭐, 대충 짐작은 합니다만, 똑부러지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이게 얼마 전에, 예전에 이제 지금 말고, 일본은행의 총재가 시라카와라는 총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총재가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여기에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일본의 장기 침체의 원인이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부동산 폭락 때문에 일본의 장기 침체가 계속된 게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 장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 부동산 버블이 아니고. 부동산 버블도 있지만 아하. 더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하다? 예, 그러면서 이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경제 성장률을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자산 가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초래했다라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초래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연구소에서 일본의 통계 자료를 쭉 뽑아서 비교를 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의 이 총재의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과 비슷한 혹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인구 동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일본과 같이 장기 저성장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미 들어온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는 DTI, LTV 이거 손봐가지고 좀 띄워보겠다. 지금 네. 이 얘기였죠, 앞에. 네. 그나저나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 좀 살맛나게 해서 네. 아이들 낳고 싶게 하고 아이 낳아놓으면 건강하게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잘 키울 수 있고 세월호 같은 거 어디 수학여행 가다가 이런 참변 안 당하고 말이죠. 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그 반대로만 가고 있으니까 참 큰일입니다. 이라크 내전 여기 뭐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해서 짧게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라크의 내전이 발생하게 되면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라크가 오펙 국가 중에서는 2위 산유국으로 산유량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라크의 이제 유전이 대부분 남부 쪽에 몰려 있고 지금 주로 이제 이
좀 위험한 지역이 북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라크 내부에서도 원유 수출은 좀 그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예.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워낙 산유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유국들도 증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다시 좀 기울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이 무장 세력이 계속 확장을 해서 남부 지역까지 갑자기 점령할 경우에는 유가가 지금 한 110대가 조금 안 되는데 네. 이게 120달러까지 갑작스럽게 오를 수 있다라는 예상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반면에 이제 좀 전쟁이라든가 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안전자산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서 달러화가 강세가 좀 며칠 동안 이루어져서 원화는 다시 좀 소폭 가치가 하락하는 원화 강세가 조금 추스러드는 모양을 보였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 이라크 소식 때문에 좀 급락한 이후에 계속 좀 약보합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식 시장은 별로 안 좋고 환율은 조금 한 고비를 돌리는 듯한 양상이고 예. 그런데 남부 지역까지 반군의 세력이 확장되느냐 거기에 향배가 달려 있군요. 맞습니다. 예. 예. 월요일부터 경제 공부하면은 졸릴 줄 알았는데 우리 김 이사님이 아주 말씀을 재밌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뉴스 브리핑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광훈 목사. 이분 목사 맞아요? 아, 예, 목사는 맞습니다. 예, 지난번 세월호 때도 막 막말하더니 무슨 큰 사건 있을 때마다 본인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 아닌가 싶은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 옹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15일 오전 교회 설교에서 문 후보자의 강연이 좌파 언론과 종북주의자들에게 왜곡됐다며 교회 안에서 강의한 것 가지고 저렇게 떠들면 전 세계 언론이 다 웃는다. 정신 나간 것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 목사는 제주 4.3 사건은 폭동이고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라고 표현한 문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옹호하기도 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 종북에게 집단 최면 상태로 빠져들어가 있다며 서울 시민들도 정신이 다 돌았다. 김일성이 오고 남로당의 박헌영이 서울시장 선거 나와도 당선될 분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하군요. 뭐 8대 망언이 있다면서요? 전광훈 8대 망언? 간략히 좀 제목만 불러주세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게 8번째 망언이고요. 예.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시는 내용인데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내 신자고 그렇지 않으면 내 교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또 정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있다. 과거 빨치산 남로당들이 지리산에서 자기들의 조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을 공유했다라는 말을 해서 정교조에 800만 원을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아이 5명을 낳지 않으면 감방에 보내야 한다. 네 번째는 잃어버린 10년, 민주정부 10년을 말하는데요. 잃어버린 10년이 지나면서 음란 인터넷 사이트 접속과 니트족이 늘고 있다. 다섯째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추도식은 집구석에서 슬픔으로 돌아가신 고인들에게 해야지 광화문 내거리에서 광란 피우라고 그랬냐는 발언이고요. 여섯째는 국민이 미개하다고 했던 정몽준 전 의원의 아들을 두둔하면서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어린애들 말은 약간 예언성이 있다라고 한 말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안 우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는 발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8대 망언을 소개해달라고 괜히 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잠시 가서 귀를 좀 씻으시든지 하시죠. 세월호 미구조자 가족들 국정조사 기관보고 정말 이거 참 문제입니다. 기관보고 언제 하느냐 가지고 이렇게 실갱이를 며칠째 하고 있는데 오죽 답답하면 기자회견에서 촉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 구조자 가족들은 오늘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을 현장에서 지휘하며 구조에 집중하는 해수부 장관, 해경청장, 실무 관계자가 기관 보고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 수색이 위축될 것을 생각하면 가족의 가슴은 타들어간다면서 지금은 미 구조자 수색과 구조를 위해 1분 1초가 절박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관 보고 일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현장 수색 상황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며 수색에 차질이 없도록 미 구조자 가족과 반드시 협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미 구조자는 8일째 변동 없이 12명입니다. 네, 8일째 지금 아무 소식이 없군요. 또 요즘 뭐 대족이라서 더 작업이 힘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민간 잠수사들 2달 동안 임금을 못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김현미 의원은 오늘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하는 잠수사에게 2달간 임금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잠수사 처우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잠수사에 대한 임금 산정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식대조차 지급되지 않아서 이들이 속한 언딘에서 식대를 지급하거나 유가족의 식대를 지급하는 일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조특위는 내일 오후에 국조계획서 채택 이후로는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예비조사팀 구성을 완료하고 기관보고 일정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유가족이 잠수사들의 식대를 지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건 참 구조 업무는 국가의 기본인 것인데 자기 자식, 가족 잃은 것만 해도 뭐 하는데 시신 찾겠다고 밥값까지 이렇게 들여가면서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충격적이군요. 지금 여기 민간 잠수사들은 그 자원봉사하러 왔다가 이제 떠났던 그분들 말하는 거 아니고 네네. 언딘이나 88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네. 회사원들인 거죠. 말하자면 뭐 느슨한 형태의 계약이건 어쨌건 간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주고 있다. 뭐 언딘은 그럼 청해진에서 돈을 못 받았으니까 월급을 못 주고 있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구조 소식은 시신 인양 소식은 안 들려오고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들만 아직도 계속 들려오다니 오늘이 세월호 참사 2달째인데 말이죠. 송전탑 무차별하게 운막 철거하고 그랬는 밀양 주민들 서울 올라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 밀양 주민들이 목과 허리에 묶은 쇠사슬을 잘라내고 운막을 뜯어내는 등 행정 대폭행이라고 불릴 만큼 강도 높은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밀양 주민들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행정 대집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1일 행정 대집행 당시에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옷까지 벗어가며 저항했던 한옥순 할머니는 경찰이 굴 안에 있던 할머니 6명에게 소를 때려잡는 칼을 들이밀며 위협했다며 칼에 맞아 죽더라도 끝까지 꿋꿋하게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예, 참 칼 잡는 소라 아니 소 잡는 칼이라 이게 지금 세월호 선원들 재판 중인데 반성문을 냈어요. 그 반성문 내면 좀 벌을 깎아줍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런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15명의 선원 가운데 현재까지 이준석 선장, 2등 항해사 김모 씨, 3등 기관사 이모 씨, 조기장 전모 씨 등 4명이 반성문을 냈는데요. 반성문을 낸 4명 중에 3등 기관사 이 씨를 제외한 3명은 지난 10일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지만 승객을 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반성문에도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은 말 그대로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때로는 형량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선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반성문 냈다는 사람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첫 재판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을 구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할 도리는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럼 반성문을 쓸 일이 없죠.
반성문의 의미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그러게요. 네. 자, 이번엔 또 유병언 전 회장 측근들 첫 재판 오늘 오전부터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전 송국빈 다판다 대표, 박승일 아이원아이 홀딩스 감사, 이재영 아해 대표 등 유 전 회장의 측근 8명에 대해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밝히기 전에 계열사 대표에게 범행을 지시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책임자들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도망갔다며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을 희생시키며 도망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유 전 회장을 비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변호인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저 공정거래위원장이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애써야 할 매우 공정성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제 관련 기관 중에 감독 기능이 강한 곳인데 손석희 JTBC 사장 왜 빨갱이라고 그랬답니까? 예. 지난해 10월 24일에 노데레 위원장과 술자리에 참석했던 기자가 전한 말인데요. 그 당시 참석했던 한 기자는 노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 당시에 MBC 100분 토론에 나갔던 이야기를 했는데 노 위원장은 당시에 손석희 사회자가 야당 의원들의 발언은 끊지 않고 계속 듣는 반면에 내가 정부 쪽 이야기를 하면 되게 짧게 끊었다면서 빨갱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공정위 측도 공정위원장이 이 말을 한 것은 맞다라고 시인했는데요. 신동권 공정위 대변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 발언을 좀 짧게 끊어서 좀 많이 서운했던 모양이죠. 네. 그렇다고 좀 취했다고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취하면은 다 빨갱이라고 말하나 봐요. 손석희 사장 뭐라고 대응 안 하겠죠. 뭐. 21일부터 며칠 안 남았네요. 다음 주부터인가요? 수도권에서도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는 지난해 말 부산에서 시작했는데요.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각 지역 소매점에서 호환카드를 살 수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호환카드는 선불형 카드이고요.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기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고속도로 통행료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현재 일부 노선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고요. 연말부터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과 강원, 광주, 대구 지역은 호환카드가 개통하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더 걸릴 예정입니다. 네, 생활 관련 뉴스를 가급적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두 개씩이라도 좀 들으셔서 실생활에 유익한 것들 전해드리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였고요. 잠시 게시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시 5분, 6분 되어가네요. 궁금해 님께서 구조 잠수사들에게 월급을 2달간 연체하고 있는 거지 같은 나라 분노를 표시해 주셨네요. 이분 OK 마린 5시 44분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일본이 위안부 사과할 필요 없다 이랬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는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닌 거다. 그러니까 강제 동원하거나 이렇게 침탈한 게 아니고 돈 벌려고 군대를 졸졸졸 따라다녔다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강요 후보들 말인지 데라우치 마사다케 초대 조선 총독의 얘기인지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해놨는데요. 대체 어떻게 하나같이 다들 전두환 씨처럼 머리가 이렇게 훌떡 벗겨지고 인상들이 비슷해요. 정말 비슷하네요, 이거. 오늘 제가 본 페이스북에 어떤 재밌는 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 사과하는 걸 텔레비전을 이렇게 지켜보더니 얼굴이 많이 초췌하고 막 안쓰러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저 인간도 힘들었겠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노. 이해는 한다. 그러고선 점점 하더니 몇 줄 밑에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일본이 월드컵에서 축구 져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상했답니다. 반응이 없네요.
저는 아직 안 멀었나 봅니다. 그리고요. 그 닉네임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 여쭤봤더니 뭐 계속 아무 때나 계속 바꿀 수 있다고 답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어떤 분이 버스에서 듣는다 이런 말씀 써주셨는데 그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버스 기사님께서 우리 이 팟빵 이거를 틀어놓으셨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그게 버스 스피커에 연결이 됩니까? 아무튼 그런 분이 계시다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승객들이 뭐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때그때 뉴스성 있는 아주 시의적절한 것들, 볼 것, 사진들 많이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게시판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체크하겠고요. 나머지 순서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뉴스K의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거기는 오늘 뭐 주요 뉴스들이 뭡니까? 예, 오늘은 뭐 기본적으로 하는 세월호 이런 거 말고 국회는 네. 역시 저희 현장에서 취재가 되고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말 동안에 세월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주 VTS의 기록이 5분간 증발됐다라는 게 있었고 또 어제는 구원파 쪽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자기네 자체 포럼을 통해서 뭔가 외부 충격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한 결과를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저희가 중심을 두는 게 환경 문제 두 가지가 큰 게 있는데요. 그 지난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가리왕산이라는 강원도 활강 스키장 때문에 지금 훼손 위기에 있는 가리왕산 문제를 매주 월요일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힘주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가리왕산이라는 데가 대체 어떤 산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산인지, 네.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이게 훼손될 위기에 있는데 사실을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굳이 여기에 안 해도 만항제라는 훨씬 그 평창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훨씬 더 가깝고 네. 그 국제 규정에 맞는 곳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오히려 옛날에 폐 탄광이 있던 곳이라서 네. 거기는 개발을 해야지 그 과거의 오염 같은 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단체가 개발을 하라라고 어느 산에 대해서 하는 건 저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그 정도로 개발을 해야지 그 스키장으로 만들고 이래야지 여기를 오히려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아니 그러면 예. 황 팀장 왜 처음부터 거기다 안 했답니까? 처음에 그 뭔가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네. 예, 거기보다는 이쪽이 좀 더 토목 건설 이런 쪽으로 더 가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 게 있고 또 어떻게 좀 약간 객관적으로 보기에 가리왕산 쪽이 스키장 하나만 만들기에는 더 좋습니다. 환경이.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올림픽 승인받고 그 심사를 할 때 그거를 좀 미뤘던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법 규정처럼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마치 법 규정처럼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자기들도 이미 원래 약속했던 거에서 변경했던 부분이 있었고 아하. 또 과거의 다른 올림픽을 봐도 IOC하고 약속했던 거에서 다른 경기장을 했던 부분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게 엄청난 국제법이나 되는 양 예. 그걸 하고 있고 그렇지만 훨씬 더 좋은 대체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가 오히려 개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하는 그 리포트를 좀 길지만 오늘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저도 뭐 들어보니까 집중적으로 취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강원 지역 환경운동연합에서 문제 제기한 건 들었는데 저는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직 그 올림픽 하려면 꽤 길다니까 뉴스케이가 이런 데서 뭔가 대한 언론이자 독립언론으로서의 대안 제시 기능을 확실히 인식시켜서 그저 독립언론들은 그저 그냥 드립다 조지기만 한다가 아니라 창조적 대안을 주는 거. 사실 이번에도 우리가 아까웠잖아요. KBS하고 똑같이 특종했는데 화면에서 몇십 분 늦게 나가는 바람에 파괴력이 참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발품 팔았는데 우리 역량 아직 그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겠죠. 그나저나 거대 KBS하고 해서 같은 날 내보냈다는 것만 해도 MBC, SBS 다 물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JTBS, JTBC니 뭐니. 그렇죠. 저희는 아직 배가 고프고. 그래요. 아무튼 과거에 제주 강정 해군기지 할 때도 분명히 그때도 대안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화순항에 경찰항에다가 같이 써라. 이런 대안제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정부 당국에서 무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만항제라는 대안은 그 화순항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누구나 다 설득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몇백 년 된 그 원시림을 파괴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OK 마린 이분은 무슨 특별 기자로 좀 어떻게 접촉을 한번 해보세요. 황 팀장 얘기하니까 바로 뭘 띄우셨냐면 플래시라고 그러나 이런 거 보고 바뀌는 건데 3일간 스키 경기밖에 안 한다는데 여기서 그런데 500년 묵은 원시림이래요. 그거를 탁 띄워 놓으셨어요. 와, 정말.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국제 스키 연맹 같은 데서 이제는 뭐 높은 곳에서 한 번에 내려온 거 말고 낮게 두 번을 뛰는 것도 다 이번에 규정도 바뀌고 해서 IOC 올림픽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높은 표고차를 그 환경까지 파괴해가면서 고집해야 되느냐라는. 아무튼 뭐 언론사 중요 기능 중에 하나가 아젠다 세팅이니까 뉴스케이가 뭔가를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오늘 그 지난주에 소방관들이 처우 개선 같은 걸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어떤 지방 소방관에서 거기에 나갔던 사람에 대해서 협박하고 그랬던 게 저희 취재 결과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건 단독입니다. 저희 단독. 그걸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단독은 좀 파격적으로 타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단독 기차가 퍼지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뭐 심차게 한번 또 가보십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 이거 뭐 청문회 내일 인사 요청서 보낸다는데 새누리당 내부에 뭐 좀 기류 변화가 일부 엿보인다고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인사청문회까지는 최소한하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해명 충분히 듣고 국민들을 그래도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은 표결을 통해서 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재선 의원들의 반발 뭐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사청문회까지는 끌고 가겠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방어하고 또 설명하고 하겠다. 이제 이런 걸로 지금 겉으로는 드러나 있는데 실제 지금 당 친박계 핵심 지도부 사이에서도 사실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기류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연이어서 주말 새도 뭐 몇 가지 의혹들이 더 제기가 됐고 특히나 지금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이 세월호 참사 이후보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금 더 떨어진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좀 조기에 매듭 짓는 게 필요하다. 이런 네. 의견들이 이제 점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박근혜 대통령이 외유 중인 이제 오늘 해외 순방을 떠났죠. 외유 아니에요. 일하러 가셨어요. 바깥으로 나간다는 의미로. 유자를 쓰고 그래. 출장, 공무 출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반성.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이 문창국 후보자를 당이 먼저 나서서 이 낙마를 시키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따르는 만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문창국 후보자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좀 물러나줬으면 결정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기자들을 만나면 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수는 없을까요? 청문회는 하고 표결까지는 가지 않고 나름대로 국민께 직접 국회의원을 통해서 오해에 대해서 해명 및 소명을 하고서 자진 사퇴시키는 그럴 가능성은 당 없어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고려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표결 갔다가 부결되면 이게 굉장히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표결 문제도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목인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표결 지금 사실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표 분포로 보면. 그런데 설령 표결이 의도한 대로 돼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없어서 되더라도 지금 이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입고 특히나 이 역사인식, 이 친일 논란에 휩싸인 이 총리가 과연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벌써부터 여당 핵심 의원들이 하는 걸 보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표결 절차까지 가는 것 자체도 지금은 여당 내부에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겠죠. 새누리당도. 그렇겠죠. 네. 지금 서청원, 김무성 의원의 차기 당권을 두고 가열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많이 해 주셨고, 대강은 감을 잡겠는데, 김문수 경기지사까지 숟가락 하나 덜라들고 지금 출마하겠다고 그런다면서요? 아직 최종적으로 내부에서 결정을 하진 않은 상태고요. 당 대표로? 그렇죠. 우선 전당대회 출마 문제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지금 적극적으로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번 7월 재보선도 아니고 그러니까 10월 재보궐선거나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경기지사를 임기를 끝까지 마치면 어쨌든 수도권에서 그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수도권 지역구를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생각했던 데가 바로 정두원 의원의 서울 서대문을입니다. 네네. 당초에는 사실 서대문을이 이번 7월 재보궐선거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류가 꽤 많았었는데 지금 26일로 대법 확정일이 이제 선고일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월 30일 730 재보궐선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정도원 의원 선고일이 확정된 직후부터 내부에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수도권 밖으로 10월이나 4월 재보궐 내년 4월에는 수도권 밖에서 이 재보궐선거를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좀 위기의식 때문에 내부에서 논의를 해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지금 서청원, 김무성 이 두 의원들 사이에 이 조기 경쟁 분위기가 거의 진흙탕 싸움이다. 언론에 지금 평가가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문수 지사가 사실은 수도권의 정치 기반을 두고 있고 또 비주류의 핵심 축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 또 영남 출신이고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좀 탄탄한 그리고 서청원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과는 달리 비리 전력이나 이런 부분 도덕성 부분에서도 크게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전당대회에 곧바로 출마를 해서 좀 판을 크게 흔들자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문제를 두고 어제
김 지사까지 같이 참여하는 측근 그룹이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집중 토론도 하고 그랬답니다. 네. 아마 전당대 출마 쪽으로 좀 턴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이게 주변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 양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출마를 안 하는 쪽에 좀 더 걸겠습니다. 안 하는 쪽에. 만약에 나왔다가 표 얻는 게 너무 저조하면 영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네, 말씀하세요. 예, 주변에서는 그 표 문제 이제 사실은 1인 그 전당대회 이제 표가 1인 2표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영남 대표보다는 수도권 대표가 더 낫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당내 분위기들이 좀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서청원 의원이 얘기하는 수도권, 충청권에 기반을 둔 수도권 대표 이거에 일부 잠식이 가능하고 그리고 비주류의 대표성을 갖고 지금 이 나와 있는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도 잠식이 가능하고 예. 그리고 특히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친박계 당권 주자가 서청원 의원과 홍문정 의원 이 두 사람으로 이제 교통 정리가 됐는데 예. 사실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서청원 한 표, 홍문정 한 표 이렇게 주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최소한 한 표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지사 쪽에서 전당대 출마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절대 불리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1인 2표제의 합종연행을 잘만 하면 의외로 뒤늦게 뛰어들지만 크게 판을 흔들 수 있고 김문수를 임팩트 있게 각인시킬 수 있다. 그렇죠. 네. 예, 한번 지켜보십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승부사라고 한번 인정해 주죠, 뭐. 그렇죠. 그나저나 여기 이강윤의 오늘이 아니라 이거 양정대의 오늘로 바꿔야 되나? 여기 사생 양정대 기자 엄청 팬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외유 그래서 좀 농담성으로 공무 이랬더니 양 기자님한테 사납게 하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되게 꾸짖으시네요. 아이고, 이거 참 눈치 보이는 애가 너무 많네요. 예, 잘 들었고요. 예. 본지 마감도 잘 하시고, 내일 또 보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정가 얘기 짚어봤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25분 들어갑니다. 오늘 구원파 전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6시 35분경에 들어갈 거니까 40분쯤 전화를 해달라고 했답니다. 행간을 하고 뉴스 재구성 이런 거 하겠습니다. 잠시 게시판을 좀 보겠습니다. 북두칠성께서 막 올리셨는데 김문수 나와서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궁금해님께서 남기신 글은 약간의 욕설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다 읽기는 뭐하고, 제발 문창극 씨가 물귀신처럼 대통령도 끌어안고 어떻게 논개처럼 해주기를 기원한다고 했더니 통렬한 정서를 풀어 헤쳐 주셨으니까 댓글은 이렇게 쑥 달리네요. 시민 H, 시민 K인 이런 영화가 있었죠. 근데 이분은 시민 H라는 이 평론가님 주변에서 안 웃어준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계속 개그를 하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안 하겠습니다. 버럭 강륜 이거 안 되겠는데요. 강아지 엄마께서 지난주에도 이거 한번 올려주신 거 봤는데요. 그때 언급은 못 드렸습니다만 신경민 최고위원 근황 좀 알려주세요. 지난번
정당 무공천 주장 이후 언론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왕따 당하는 건 아닌지 열심히 하는 분인데 라고 지난번하고 거의 문맥도 같은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뭐 몇 가지 개인적인 연으로 이분하고는 조금 얽혀서 아는데요. 통화도 가끔 하고 뭐 왕따 당할 사람 일단 아니고요. 당 내에서도 초선이지만 비중은 꽤 인정받는다는 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기간에서 뭐 공천 이런 것들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요. 단지 현 지도부를 너무 흔들기만 한다라는 인상을 줄까봐 본인이 그리고 우리 프로 말고 누구죠? 정봉구의 전국구라는 팟캐스트가 있다면서요. 거기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이제 일간지 기자들이 받아서 쓰고 사실 우리도 좀 그런 걸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당 내부에서 조금 입장이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여의도 그 직업 정치인들의 정서나 의식 속에서는 조중동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서울에서 발행되는 10개 신문 또는 공중파나 이제 뭐 종편들 요즘 껴주지만 그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기사거리를 생산해내고 유통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팟캐스트에 가서 뭐라고 한 거를 제도권 언론들이 받아서 쓰는 오죽이 그 파급력이 큰 아이템 이슈였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때 좀 제가 이제 저희 그 진짜 인터뷰에 제가 그때 섭외를 했는데 섭외하면서 그 며칠 전에 정봉주 전국구에 가서 터뜨리셨던데 그 형평 문제도 있으려니와 저도 그걸 묵과하지 못하겠다. 후배인 이강윤이가 막 시작했으니까 저한테도 좀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간지 기자들이 받았을 거리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뭐 손사래를 치면서 이번에는 좀 봐달라고 뭐 그랬고요. 조금 본인은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7.30 이후에 야권 개혁진보 진영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 그리고 중장기적인 고민과 그림을 좀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뭔가 익어가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육성으로 듣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아지 엄마님. 그리고 파트러슈님. 울산에 계시는 분이죠. 저 이분 알아요. 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국민TV에서 이거는 좀 캡처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버스 기사분들 중에서 열혈 국민TV 조합원 분들이 많으십니다. 와이브로 무선 인터넷과 카팩으로 설치해서 스피커로 방송도 하고 다니시지요. 지난주 토요일 청계광장 이동하면서 파트리오스님이 보셨나봐요. 발견한 사마고속 소속 1000번 버스 기사님이 부착하신 국민TV 스티커 인증샷. 그래가지고 사마TV 인천 7뭐에 바 46으로 시작하는 그 번호판을 단 버스에 뒷면에 국민TV 그 스티커를 붙여놓으셨네요. 야, 이분 대단하시다. 이건 기사님이 이렇게 붙이면 그냥 붙어 있는 거죠. 이 회사 사주가 왜 이런 거 붙였어? 뭐 이런 소리 못 하겠죠? 아무튼 이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변PD 이따 이거 갈무리 해가지고 홍보 그거에 한번 올리세요.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파트르슈님. 당산나무 대리기사 이런 분들 계속 흐뭇함을 표현해 주셨고요. 네. 특정 언론의 기사나 칼럼을 일부 낭독하지 않겠고요. 오늘이 세월호 발생 참사 2달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의 소회, 방송, 말로 쓰는 사설처럼 한 말씀 잠깐 올리고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배우이자 칸느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던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4년쯤 됐나요 벌써? 일본 동북지방을 강타했던 대지진, 그 바로 후쿠시마 원전이 지금 이렇게 참혹하게 저렇게 사고가 났죠. 그 후에 그 과정을 보면서 이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2만 명가량이 죽은 하나의 사건, 단일 사건으로 생각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이 있었다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발언 당시에도 꽤 우리 신문에도 소개가 됐고 하는데 2달을 맞으면서 제가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이 말을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최소한 304분이 돌아가신 대참사, 그걸로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펼쳐지지 못한 채 죽어간 사람을 왜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304건의 낱낱이 개별 사고의 총합으로 부르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304분이 돌아가신 304건의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그 아비규환에서 탈출해서 살아나온 분들, 그리고 그 승객의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울었던 배가 점점점 가라앉고 선수만 있다가 그것마저 가라앉은 채 며칠 동안, 초기 이틀, 골든타임을 몇 시간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우리 꽃 같은 소우주 304분이 그대로 수장 몰살되어가는 것을 중계방송으로 보듯 봤잖아요. 그때 느꼈던 우리 그 가해자 의식. 안타까움은 지나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왜 우리는 못 살려내지? 그 답답함을 넘어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참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모종의 가해의식이라는 트라우마가 또 하나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치권은 지지부진했고 육사 선거가 중요한 전기이자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건만 완벽하게 압승을 해도 속이 시원찮을 판이었는데 선거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무기력감 또는 뭐지? 우리는 지금 정확히 어느 지점에 서 있고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 중에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건가? 이런 문제에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묻게 되고 잠시 이렇게 좀 깔아앉아 있고 다운되고 좀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월드컵이 열리니까 또 문창극 이런 망언 파동이 터지니까 세월호는 점점 더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간이나 클로징 이런 걸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좀 끄적였던 분.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 그 메인은 월드컵 빅매치 하이라이트 동영상이 차지해버리고 세월호 국정조사는 월드컵 기간 중에 뭘 할 거냐로 여야가 모두 치고받고 하면서 닷새째 헛발질만 하고 있고요. 유족들이 들어서서 중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헛발질만 하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까 아는필 기자 리포트 들어보니까 잠수사들의 식대를 유가족이 일부겠지만 일부라도 지불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도군청에 있다는 범대부는 그런 걸 알면 어떻게 그런 일이 진행되도록 놔두는 것입니까?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현장에 가 있다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막아야죠. 일단 어느 계정에서 나중에 돈을 줄망정 유가족이 식대를 지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달간, 2달째가 됐는데도. 자, 그렇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헛발질만 하고 있고 각 텔레비전 주요 뉴스들 앵커의 팽목항 호출 횟수는 확 줄고 JTBC만 빼고요. 뉴스K도 빼겠습니다. 재상이 되겠다는 그 후보자의 궤변과 망언을 뒤치다꺼리에 하느라고 허송세월하고 있고 그이가 그런 말 했죠. 2조 500년 동안 게으르고 어쩌고 그래서 허송세월했다고. 명색이 신문사 주필을 거쳐서 일국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자가 2조가 뭡니까? 2조가. 민비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조선이라는 정식 국호가 있고 명성황후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것이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려고 식민사관 주입하려고 이조 민비 이랬던 거를 아무 의식도 없이 그저 그냥 70분 내내 그 말 따라하고 있던데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봐요. 자, 그런 재상 후보자 궤변 뒤치다거리하는 거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고요. 여러 도시의 주요 광장에서 열리는 주말마다의 집회에는 조금씩 빈자리가 보이고 좀 늘어나고, 물론 날씨가 더워서겠지만 해수욕장은 서둘러서 문을 열고 연희해보다 훨씬 빠르더군요. 주말을 맞은 텔레비전에는 별일 없다는 듯 그저 그냥 그렇게 맞았고 그렇게 보냈던 여러 주말들 중에 하나가 또 한 번 왔다 가고, 우리가 이래도 되는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된 건 하나도 없고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잊어버리고 월드컵이나 문창극 말도 안 되는 망언에 자리를 내줘야 하는가, 그런 점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서 특별한 뉴스나 컬럼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정부 개조, 국가 개조하겠다고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했지만 그러면서 10대 조치란 걸 얘기했어요. 뭐 고치겠다.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제가 10개를 다 옮기기가 뭐해서. 그런데 그중에 아직 한 건도 시행이 안 됐습니다. 시행이 안 된 건 물론이고 준비 작업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피아가 그 온갖 악의 근원인 양, 화신인 양 그렇게 떠들었지만 관피아 방지법에서는 처벌 조항 대단히 작고 세무사, 변호사들, 전관예우 이런 걸 아예 쏙 빠져버렸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유가족 보상을 위한 특별법, 그것을 심의할 상임위조차 아직 구성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회입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헛발질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는,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벌어진 세월호 참사를 최소한 수습이라도 해나가려는 정치권의 노력, 정부가 기민하고 움직이는 거, 저는 낙제점 또 과하다고 봅니다. 빵점짜리입니다. 빵점. 적어도 이 짐 2달까지는. 결국 세월호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만 남긴 채 근본적으로 뭘 바꿔놓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 2달 동안 다 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다만 2달간 크게 바뀌기 위한 기초작업은 하나하나 해가는 것을 보고 싶었던 2달이었단 말씀이죠.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때론 버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간 이것으로 마치고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 기도 시간. 교만과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지 못한 우리 모두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사 지방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정쟁과 분열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사회 정의와 기본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하나됨을 허락하시옵소서. 기도를 한 장로와 동료 관계인 이 교회 문창극 장로. 정부 청사에 나타나 기자들 앞에서 연신 고개 숙이며 뭔가를 말하는데,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조선민족이 게으르다라는 강연중 발언은 인용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1894년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인 비솝 여사의 기행문. 하지만 불과 나흘 전 문 후보자는 친일파 윤치호의 글을 인용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문 후보자는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인용에 그치지 않고 동영상 곳곳에서 직접 써왔습니다.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게 변화를 시킨 거야. 우리 젊은이들 웬만한 일자리는 다 안 가려고 그래. 꼭 뭐 대기업 가야 되고 그러는 것들만 생각을 한다. 나는 이런 게 혹시
우리 피에 그런 게 좀 내려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에 맞는 역할과 몸가짐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되려다보니 과거에 했던 말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모양. 그래서 굴욕적이게도 말을 뒤집는 꼴. 하지만 야당은 청문회 통과를 위해 일회적으로 하는 변명과 입장 변화로 문창극 후보자의 DNA가 바뀌겠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이윤성 씨. 본인이 진행하는 MBN 뉴스 프로그램 클로징 멘트에서 네, 여러분 특히 정치인들 사과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것도 넙죽 엎드려서 잘못을 빕니다. 사과할 게 뭐 있겠느냐? 이렇게 기자들에게 대들다시피 했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 오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치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벌써. 다시 어제 문창극 씨가 다니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의 주일 예배 설교.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의 기독교인들, 교회에 대한 많은 사회의 매가 있고 또 많은 책임을 묻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는 매를 더 맞는 겁니다. 모르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를 적게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알고 깨닫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를 맞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혹시 총리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알고도 외면하면 매를 맞고 그 뜻을 알고 실천하면 즉 총리직 안 하겠다고 하면 매를 덜 맞는다는 뜻?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는 매를 더 맞는 겁니다. 모르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를 적게 맞는다 그랬잖아요. 네, 진짜 인터뷰. 구원파라고들 불리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일단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조계웅 전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오늘 요즘 아주 이곳저곳에 전 대변인, 현재는 또 이태종이란 분이 대변인 맡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네, 많은 매체에 인터뷰나 하시는 걸 봤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한겨레에서 와이드 인터뷰한 것도 봤고요. 가급적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또 그걸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일부 몇 개는 겹칠 수도 있고. 우선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유병헌 전 회장이라고 그냥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예. 네. 유병헌 씨 또는 전 회장 이렇게 호칭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양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숨겨주기 위해서 교회가 총동원되고 있다는 시각 이미 지금 어쨌거나 그런 시각은 형성돼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예. 그런데 실체는 어떤가요? 일단 여러 가지 보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요. 네네. 근데 일부 신도가 돕고 있다고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다고 알고 있지, 사실 이제 조직적이라고 움직이는 부분은 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믿든지 안 믿으시든지 간에, 예. 지금 집행부랑, 유 전 회장이랑 연락이 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엄마, 신엄마가 이제 엄마의 핵심 멤버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저희는 거의, 저희 측에서도 웃으면서 보는 소설에 좀 가까운 부분이 좀 있죠. 그러면 김엄마나 신엄마라는 용어를 검찰에서 지원했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네. 엄마라는 호칭이 저희는 좀 일을 도우시는 분들이 조금 쓰는 표현이에요. 네. 보통은 저도 이제 나이가 젊은 편이기 때문에, 네. 제가 갑자기 어떤 분한테 누구누구 엄마라고 표현했을 때, 네. 존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자매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나, 음흠. 이제 직책을 부르는 경우들이 좀 일반적이지, 네. 김엄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단 한 10명 정도 후보를 놓고 검찰에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지 저희가 찾을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검찰 수사를 하실 때는 이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밝히시더니 최근에서 해외 망명설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실 때
좀 모호하게 얘기 시작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게 어떤 전략인지라는 생각을 좀 드는 부분까지 있는 수준입니다. 아니 뭐 수사 기법상 그걸 꼭 미리 다 공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또 뭐 지금까지 너무 네. 당당하셨으니까요. 네. 신상 공개하시는데 참 너무 당당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예. 아니, 나중에 신엄마의 실명은 다 공개는 했죠. 저기 조 전 대변인 그 구원파가 내걸었던 플랜카드 중에 김기춘 실장 우리가 남이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플랜카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플랜카드를 김기춘 시장 관련돼서 걸었던 게 저희가 압수수색이 있었던 첫째 날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집행부랑 합의된 사항이 아니에요. 집행부라 아까도 집행부라는 말을 쓰시던데 여기서 집행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며 신도들로부터 공식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집행부란 뜻입니까? 저희가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제가 이제 언론사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요. 대외 접촉 창구 정도로 들으면 되나요? 그냥 저희 구조가 사실은 이제 평신도 복음 선교회라는 곳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요. 네. 저희는 목사나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좀 토론하는 것들이 저희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네. 누가 한 명이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기보다는 예. 지금 뭐 의사 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의사가 올라와서 강단에 서기도 하고 예. 사업가가 나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풍토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같이 좀 어린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강연을 듣다가도 진짜 성경 안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강연자한테 가서 따지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이상한 문화는 아니에요. 아, 거기서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적이고 그렇다는 말씀으로 듣겠고요. 아까 그 플랜카드 얘기로 다시 돌아갈까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토의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실 저희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성경을 토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들을 쉽게 꺾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의도했던 부분이랑 누군가 이제 플랜카드 붙이는 부분에 대한 건 동의가 된 부분이 아닌데 네.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희가 검찰이 들어간 다음에 누가 좀 신도중한 분이 기습적으로 좀 붙이셨어요. 아하. 근데 그 내용이 저희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이 오대양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쭉 할 때 네. 정말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기획수사라는 표적수사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도 물론 세월호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애도를 표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 자체는 세월호와 상관없는 부분은 별건 수사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선 얘기를 집중적으로 제가 물었던 거에 집중을 해서 답변을 해주면 좋겠어요. 김기춘 우리가 남이가 이 뜻은 남 아니면 뭐란 뜻입니까? 아니면 본인은 우리 조 대변인은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희가 김기춘 얘기를 꺼낸 이유 자체가 평행이론처럼 오대양 때와 지금 사건이 진행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패턴이 일치하기 때문에 처음에 김기춘 얘기 나왔던 부분은 그때도 법무장관 김기춘이었고 그건 다 알려져 지금, 있죠. 지금 비서실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김기춘 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각하는 부분에서 플래카드가 처음 등장했었고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세월호 직접적으로 뭘 처리하거나 이번 수사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오대양 측에서 볼 수도 있는데 물론 김기춘 실장이 굉장히 넓은 부분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추측되는 것이지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플랜카드를 본 많은 시민이나 시청자들이 무슨 거가 있길래 우리가 남이가라는 저 압축적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대답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 안에 연관성 때문에 그 문구들이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합의된 상태에서 올리지는 않았다는 걸 표현드린 거고요. 아마 다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대양 사건 때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악연처럼 만나게 된 그래서 그것을 담았다. 그리고 표적수사랑 별건수사라는 부분은 굉장히 악의적이게도 패턴이 너무나도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표적 수사 얘기를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쨌거나 유병언 일가가 뭐 횡령, 배임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적어도 구원파가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도발하거나 전복하려는 집단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형법상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씨를 그렇게 감싸고
어느 누군가가 나와서 그랬죠. 구원파 신도 10만 명이 하루에 한 밤씩만, 한 사람이 하루씩만 유병원을 감춰줘도 10만 일, 몇 년이 이렇게 안 잡힐 수 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시던데,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부분 앞에, 그 문구 앞에 붙었던 게,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유병원 회장을 바라봅니다라는 말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아니, 글쎄, 심정, 그건 크게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아요. 실제 10만 일 동안을 은닉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겠죠. 어쨌거나 그런 심정을 갖고 있다면 그곳에서 구원파가 유병원 씨를 섬기는 건 아니죠. 거기는 하느님을 섬기는 곳이죠. 저희가 가장 화나고 네. 언론에 대해서 네네. 저희가 KBS 집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건 언론의 공정성 요구였거든요. 네.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양쪽 얘기 듣고 공정하게 보도하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집회 구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구원파 내에서 유병원 세모그룹 전 회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어요. 아까 목사나 장로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유병원 씨는 그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신자 중에 한 사람인가요? 처음 저희 교단이 시작할 때 네. 권신찬 목사라는 분과 유병원 네. 전 회장이 네. 같이 이 교단이 시작이 됐어요. 그 권 목사의 사위가 유병원 씨죠? 예, 그 이후에 이제 발생된 사건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설교 단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부분에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하고 존경하는 분은 맞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밖에서 표현하듯이 신격화되어 있고 교주라고 말씀드리는 표현은 저희한테 굉장히 모독적인 표현이에요. 네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이 신의 존재로 부각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독적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어떤 세속적인 인간, 신자 중에 한 사람이 교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단지, 그렇다면 떳떳하다면 출두를 하는 게 낫지. 처음에는 손모 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해서 손 변호사가 밝히기도 했어요. 검찰에 출두하겠다. 그리고서 손 변호사가 사임계를 냅니다. 유병원 씨에 대한 변호사 사임계를 내고 그 이후로 잠적에 들어간 거죠. 그 선후 관계는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선임됐던 내용은 알고. 네. 예, 그렇다면 예. 별 문제가 없고 떳떳하다면 차라리 출두해서 검사를 받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저희도 그 이후에 유병원 전 회장이랑 지금 접촉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정이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피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변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 고민하는 부분은 네네. 저희는 지금 긴급 체포로 들어가 있는 신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게 예.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것이 기반이 되고 정말로 공정한 수사,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병원 전 회장이 어떤 심정인지까지는 저희가 대변해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오늘 예. 그쪽 사정 때문에 40분의 인터뷰를 시작하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어쨌거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조계웅 전 대변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강윤의 오늘은 순서를 접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